베트남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하노이 총리관저에서 응우옌 수언푹 베트남 총리와 면담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이 부회장과 함께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이며 방문할 때마다 새로 지은 건물과 거리, 좋은 호텔이 늘어나고 있다는 덕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선 삼성의 베트남 사업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 삼성과 베트남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하노이 서부에 건설 중인 모바일 RD 센터를 언급하며 연구 인력만 3,000명에 달하는 곳으로 2022년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잘 만들어 삼성 RD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응우옌 수언푹 총리는 이날도 반도체 투자 얘기를 꺼냈다. 그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공장에 투자해달라며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기, 전자 사업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그룹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확인시켜왔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로 주요 공장이 박린 타이응엔, 호치민시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까지 등록 자본금은 174억 달러였다. 지난해 삼성 타이응우옌, 삼성전자 베트남,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삼성 HCMC 단지 등 4대 삼성 주력 사업장은 66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이것은 베트남 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존재는 베트남을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수출국, 특히 전화기, 부품과 컴퓨터, 전자제품, 부품 그룹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베트남 수출액이 각각 316억 달러, 277억 달러로 가장 큰 두 상품군이기도 하다. 이 집단의 전체 비율은 전국 수출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직접적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전자 대기업들의 등장은 생산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가져온다. 벤더들은 또한 베트남에 와서 공급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장을 열고 값싼 인력, 잠재적 시장,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한다. 삼성전자 거래의 약 80%에 해당하는 납품업체 리스트에서 28개 업체가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국 기업이며 이들 대부분은 삼성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의 사업 운영은 모두 규모가 커서 매년 수천억 동에서 수조 동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성전기와 삼성 SDI 베트남으로 각각 4조 1천억 동과 3조 2,600억 동을 벌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회로, 칩,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한다. 삼성 SDI 베트남은 휴대폰 배터리를 제공한다. 삼성 이외의 많은 이름들도 인상적인 숫자로 사업 결과를 보여준다. MCNEX 비너는 카메라 모듈로 지난해 22조 2천억 동의 매출을 올렸다. 파워로직스 비나는 19조 8천억 동 이상의 배터리 보호회로 보드를 생산했다. 캠시스 베트남은 카메라 모듈에서 13조 2,500억 동의 수익을 제공했다. 고에르텍 비나는 12조 8천억 동 이상의 헤드폰과 마이크를 생산했다. 전화 케이스 전문 인탁스 베트남은 11조 9천억 동을 기록했다. 시플렉스는 9조 3천억 동의 매출의 인쇄회로를 생산한다. AAC 테크놀리지 베트남 스피커 모듈, 마이크로폰은 거의 구조동이다. 이 중 대부분은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는 법인 소득세 명단에도 정기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 업체는 최대 협력사 중 하나인 삼성 외에도 국내와 수주하는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에도 원재료와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간 LG의 투자와 국내 제조업체 빈스마트도 전자제품 생산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잠재적 후보로 부상했다. 삼성은 지원사업 생태계와 함께 베트남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수십만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현지 공급업체가 글로벌 체인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삼성은 2014년에서 2019년 1차 협력사로 선정된 베트남 기업이 4개에서 42개로 늘었고 올해 5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업체 2차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지난 5월에 터져나온 뉴스는 태국에는 충격, 베트남에는 환호였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아시아 지역 생산기지 재편 계획에 따라 태국 백색가전 공장을 40년 만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죠. 태국에 있는 설비를 뜯어 베트남으로 향한다는 소식에 베트남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중국 등 경쟁업체와 싸우려면 태국 인건비로는 비용을 충당하기 벅찼나 봅니다. 태국에 있는 세탁기와 냉장고 공장을 베트남 하노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밝히며 태국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9월 말과 10월 말까지만 각각 생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으로 일본 자본이 일찍부터 들어가 터를 잡은 국가입니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감정도 우호적이고 일본 색채가 많이 나는 국가죠.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기업 생리상 사정을 봐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기 전 파나소닉은 태국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생산 라인을 말레이시아로 옮긴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파나소닉이 가전 라인 전부를 태국에서 철수할 거란 전망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국에서 완전히 가전 라인을 뺀다는 소식이 나오자 그것도 베트남 하노이 부근으로 옮길 거란 얘기가 나오자 태국 일각에서 왜 하필 베트남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인 줄 알았는데 최근 나오는 뉴스에는 좀 더 복합적인 사유가 읽힙니다. 후키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과학적 의미에서 실행 가능한 유일한 처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후키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처분 방침이 결정되면 방류하기 약 1년 전부터 주변 해역과 먼바다에서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 방류 지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정해질 경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 설계 및 공사 과정을 심사하게 될 기관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경우 약 2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22년 10월쯤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키타 위원장은 또 손상된 원자로를 통과한 물이라 저항감이 있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준을 지켜 실시하는 한 환경이나 해산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안전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장치로 여과 처리해 보관 중인 오염수를 재처리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만들어 방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후키타 위원장은 일본 정부 말대로만 방류하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오염수를 아무리 재처리해도 방사선을 내는 수소 동위원소 트리튬이 그대로 남아있고 알프스에서 농도를 낮추는 62개 핵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처리수에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키타 위원장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후키타 위원장은 물로 희석해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 농도로 낮추어 방류하겠다는 트리튬 농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특별히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모니터링 방법을 놓고 해외 규제 당국의 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스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결정 마냥 미룰 수 없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이날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미지 악화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했을 때도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과 도쿄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오염수 대책 관계 강요 회의에서 태평양에 방류하는 해양 방출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 톤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의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20에서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징용 문제 양국 협력 강조해 한국이 해결책 내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면 한일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 표명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22일 되풀이했다. 가토 가세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간 말씀드린 것처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면서도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며 그런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반응했다.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결책은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인 이 대표는 전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갈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부터 연동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도 역시 연동해서 해결하는 것이